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는 사람 말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 아닐까? 왜 늘 같은 모습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같은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고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이유를 알고 난 뒤 저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역시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당시 저는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부도 사업 구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을 사러 갔습니다. 서양식 양복을 맞추고 반듯한 구두를 신고 모자와 지팡이까지 준비했습니다. 상류층 사교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외국식 매너와 예절도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면 언젠가는 진짜 그들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겉모습만으로는 신뢰도 실력도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후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옷인가? 아니면 판단인가? 외형인가? 아니면 태도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이후 제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훗날 사업을 시작한 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 하루하루는 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래를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금을 조달하고 서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수는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려야 할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에서 가장 먼저 옷을 정리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로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색감과 같은 형태의 옷을 몇 벌만 준비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입기로 했습니다. 셔츠 역시 몇 가지 색으로 충분했습니다. 옷이 줄어드니 생각이 맑아졌고 생각이 맑아지니 하루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저에게 옷은 멋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정돈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 하루를 흔들림 없이 시작하게 해주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작은 선택을 줄이면 큰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후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제가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좀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결정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사업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제가 대구에서 처음 상회를 열던 시절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하루는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전날 밤 거래한 곡물과 자재 장부를 다시 확인했고, 아침이 되면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신용과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과 관청을 오가며 자금과 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밤이 되면 받은 편지를 단 한 통도 빠짐없이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든 책임은 제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외모를 가꿀 여유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부터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써야 할 판단력이 조금씩 소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옷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색감과 같은 형태의 옷을 몇 벌만 준비해두고 매일 그 범위 안에서만 입기로 했습니다. 셔츠는 흰색과 연한 파란색이면 충분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롭고 개성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너무 같은 차림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옷의 색이 아니라 오늘 회사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옷을 단순하게 하자 오히려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니 업무의 우선순위가 또렷해졌고 하루가 이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미 해야 할 일의 절반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드니 중요한 판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옷이 단순해지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이런 단순함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선택을 줄이면 큰 결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회사를 지탱하는 판단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순함이었습니다. 복잡한 외형이 아닌 단정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곧 경영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옷을 단순하게 입는다는 선택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고방식 전체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함은 단지 효율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왜 저는 같은 옷을 입으면서 동시에 제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 신념과 가치관을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진짜 신념은 연설이나 문장에서 완성되지 않고 매일의 선택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약했고 시장은 외국 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직물과 의류 분야에서는 일본산과 유럽산 제품이 당연하다는 듯 진열되어 있었고 국산 제품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산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을 설립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먼저 국산 원단으로 만든 옷을 제 몸에 걸었습니다. 수입 원단은 훨씬 부드럽고 보기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체면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입는 옷만큼은 늘 국내에서 만든 원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해외 투자자가 조용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최고급 수입 원단을 입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제 옷으로 이 나라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선언은 회사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도 저는 화려한 장식이나 눈에 띄는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간결한 양복을 고집했습니다. 제 몸에 걸린 옷 한 벌이 제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회사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말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장의 옷은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깃발과 같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할 때면 저는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신뢰를 얻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다. 당시 한국 산업은 세계 기준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했고 많은 이들은 한국 제품을 싸구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국산 원단을 입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직원들은 그 모습에서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장님이 우리 옷을 입고 계신다. 우리 기술을 믿고 계신다. 그 믿음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집요한 노력, 포기하지 않는 개선, 그리고 결국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신념은 합성 섬유와 모직 산업의 혁신으로 확장되었고 훗날 전자와 반도체로 이어지는 흐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했던 메시지, 국산으로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언제나 순풍만 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같은 옷을 입는 습관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루틴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반복이 어떤 힘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한 루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전쟁, 자원 부족, 국제 정세의 변화, 정권 교체,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순간들까지 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시기일수록 저는 일부러라도 일상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방에서 짧은 메모를 남기고 정해진 시간에 늘 입던 양복을 입은 뒤 공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왜 항상 같은 모습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렸고 은행들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악재 보고가 책상 위로 올라오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정리해둔 수첩을 펼치고 늘 같은 색의 양복을 입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공장과 회의를 차례대로 점검했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저만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한 임원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늘 같은 차림, 같은 걸음, 같은 표정, 그 일관성 자체가 조직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 제 마음이 항상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압박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옷은 새로운 나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여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제 정신을 다시 세우는 약속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제 방을 찾는 날도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돌고 시장은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같은 차림으로 앉아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폭풍 속에서도 단단한 기둥처럼 서 계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기둥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 온 루틴에서 비롯된 힘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길, 같은 시작. 이 단순한 반복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판단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판단 하나하나가 회사를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옷은 저에게 하루를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켜왔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물질을 줄여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정도 위치라면 넓은 집과 좋은 차, 화려한 생활을 누려도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부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많이 가질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걱정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었을 때도 제 개인 생활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꼭 필요한 서류와 작은 수첩 몇 권, 오래 사용한 만년필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도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함없는 몇 벌의 양복이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이 새 옷을 맞추셔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다음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객의 가장 큰 위험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일부러 제 주변을 다시 정리하곤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 없는 서류를 과감히 버리고 쓰지 않는 물건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제 공간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가벼워지면 복잡한 상황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순간마다 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 역시 가벼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 마음이 물건과 소유에 묶여 있었다면 그렇게 큰 방향 전환을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다른 기업인들처럼 큰 저택이나 고급 차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화려해지면 직원들은 나와 거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거리는 결국 신뢰를 약하게 만든다. 직원들이 느끼는 같은 편이라는 감정, 함께 가고 있다는 확신은 어떤 물건보다도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멀리,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기업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소유에 묶여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가질 것이 적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크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판단은 더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질수록 기업의 미래는 더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오늘의 기업을 만들어낸 중요한 토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진 다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과의 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판단과 전략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멀어지면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로 이어집니다. 왜 저는 같은 옷을 통해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5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같은 옷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숫자와 전략은 종이에 남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과의 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1960년대에 여러 공장을 세우던 시절, 저는 가능한 한 현장을 직접 찾으려 했습니다. 늘 입던 단순한 양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그 위에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직원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 고민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고받는 것과 직접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안전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걱정하며 지금 현장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늘 입던 차림 그대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매일 서 있는 이 자리에 나도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장의 옷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절제된 차림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꾸미지 않았습니다. 제 옷이 직원들에게 부담이나 위압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관리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에 올 때 늘 같은 차림인 것이 직원들에게는 큰 신뢰였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부러 꾸미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옷은 위에서 내려다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높이에 서기 위한 방법이었고 회사를 하나의 팀으로 묶는 언어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단순하게 입을수록 직원들 역시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옷이 기준이 되지 않았고 누구도 외형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가진 동료라는 메시지를 저는 말이 아닌 모습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옷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같은 옷을 고집한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하루의 시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입지 않는 옷과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건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판단이 명확해지면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옷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단정하고 절제된 차림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자기다움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옷을 고르는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담을 옷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옷이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해도 괜찮고 반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나의 태도와 삶을 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옷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남긴 채 각자의 답을 천천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